자,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 책임하고 보증 설정 고기를 보도록 합니다. 교재는 177페이지네요. 자, 첫 번째는 어느 때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물어주느냐. 이걸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배상 책임질 때를 대비해서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험에 들어놓으쇼. 부동산 사장님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증 설정한다 이렇게 하고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막상 이제 사고가 나면 보증금을 어떻게 타내느냐 이렇게 지급 청구 절차 이렇게 요 세 가지 내용을 볼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내용 자체는 여기 나와 있는 요 보증 설정 의무 여기가 주 내용이 됩니다. 요 내용이 주가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문제입니다. 근데 양은 좀 많은 편이에요. 쓸데없이. 자,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의 손해배상 책임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요렇게 행위가 저질러집니다. 그 다음에 요 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합니다. 손해 이렇게. 그럼 손해 입은 사람은 요 저지른 사람 보고 물어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 손배 청구라고 하는 거고요. 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요게 이제 중개사법으로 딱 오면 30조 조문이 있고요. 조문에 따르면 행위 저지른 사람이 요게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이고 여기서 피해자는 누구냐 그러면 손님인 거래 당사자가 배상 청구하는 상대방이 되겠습니다. 요런 구조인데 핵심은 뭐냐면 30조에 따르면 개공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책임지게 돼 있냐 이 말이지. 법 30조에 따르면 두 가지 행위입니다. 하나는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소개하다가 잘못 소개한 겁니다. 빚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빚이 별로 없다고 설명을 잘못했다. 그랬더니 세입자가 그 집에 들어갔다가 보증금을 절반을 떼었다. 손해 입은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상당 부분 사장님한테 있다. 물어내쇼 할 수 있다. 이때는 사장님이 손해 입은 거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겁니다. 잘못이. 여기가. 요런 책임이 주 내용이 되고 어떤 게 또 있을 수 있냐면 A가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요. 사무실을 딴 사람한테 맡기고 빌려줬다가 맡아서 하는 사람이 사고를 쳤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실을 가서 보니까 A의 사무실인데요. A의 증이 걸려 있습니다. 등록증, 자격증 이렇게. 근데 실제 영업은 누가 하느냐? C가 해요. C가. 그러니까 C가 하다가 손님 B한테 피해를 준 겁니다. 그럼 B는 누구한테 물으라고 해야 되느냐? 당연히 C한테 물으라고 해야 됩니다. C가 사고 친 거니까. 보통 요 밑에서 사무실을 갖다가 맡아서 운영하는 요 사람이 무자격자가 많아요. 그 사람이 사고를 냈으니까 이렇게 배상 청구하면 요 C는 물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 도망갑니다. 사고 치고 도망가요. 그럼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법은 A한테까지 쳐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다. 요게 요겁니다. 그럼 A는 뭔 잘못인가요? 직접 잘못한 건 아니지만 사무실을 갖다가 요렇게 맡김으로써 사고 칠 수 있게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소 제공 책임을 묻는다. 요거의 핵심은 뭐냐면 요 사장님인 개업공인회사 빌려준 개공한테는 손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그래도 책임지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 A가 책임지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위에 것을 중개행위 책임 조문이에요. 밑에 것을 사무소 제공 책임이다. 밑에 말을 잘 이렇게 익혀주셔야지. 사무소 제공 책임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여기가 기본이요. 그런데 이제 하나를 딱 마무리 지면 돼. 그게 뭐냐면 부동산 사장님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부동산 사장님입니다. 단골입니다. 오랜 고객이에요.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를 하십니다. 여기에. 그래가지고 괜찮은 물건이 나왔으니까 지금 그거 잡으시면 돈 벌 수 있다고 전화를 합니다. 근데 과거에도 요 B는 그렇게 해서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까 A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많아서. 그러니까 전화를 바꿔서 돈을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이 사람은 그런 물건이 나온 것도 아닌데 자기를 믿고 있다는 것을 딱 기회로 해가지고 그 돈을 중간에서 뭐요? 사기치려고 했던 겁니다. 사기를 쳤어요 지금. 나중에 안 돌려줍니다 이렇게. 이랬을 때 이 사람은 돈을 붙인 이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해서 A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여기가 돼보면 알아 이제. 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려운가요? 여러분이 B야 B. 1억 뜯겼어 지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있어. 당연히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니까 지금 대답 안 한 거죠 지금. 그따위를 묻냐고 막 지금. 그래서 사기친 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기친 것은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가끔씩 사장님들이 잔금의 일부를 모르겠지 해서 횡령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 범죄입니다. 사장님의 범죄예요.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중갱이에 들어가느냐? 이것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이것도 여기 들어간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중갱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할 때 주관적인 A의 속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만약에 주관적인 A의 속마음을 가지고 판단해버리면 이 사람은 사기칠 생각으로 전화를 건 거야. 중개활동할 의사가 전혀 없어. 그러면 못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겉으로, 겉모습으로. 전화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속마음은 모르겠고 전화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괜찮은 물건이 있으니까 사장님 잡으시죠?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 뭐예요? 중개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판단하면, 겉으로 판단하면. 그러면 얘도 여기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세상은. 결론이 나와 있고 결론을 갖다가 이제 함정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게 판례입니다. 판례. 예. 그러니까 중갱이냐 아니냐 이거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판례 입장이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 판단할 때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겠어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겠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객관적이잖아 답이. 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남편의 속마음 가지고? 남편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뒤집어 볼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속마음 가지고 주관적으로 모르고 어떻게? 남편의 속마음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징표를 가지고 판단하죠. 남편이 다이아몬드를 사줬어. 무지하게 사랑한 거야. 그죠? 남편이 설거지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설거지 안 하겠대. 사랑 안 하는 거야. 객관적 징표로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어? 여기만 중요합니다. 자, 교재 밑줄 그어봅니다. 177페이지 밑에 가시면 제일 아래 부분에 동그라미 1번에 중갱이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고요. 별표 치시고요. 동그라미 기억번에 나와 있는 밑에 6줄도 다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개업공인회사가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는 개업공인회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회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서 사회통념상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저 노란 거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판례 박스가 있고요. 그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2번 판례를 동그라미 쳐두시고 밑줄은 긋지 마시고 2번 판례 중에 둘째 줄에 가면 밑줄 그을 부분이 나옵니다. 가운데 정도 보면 잔금 중에 일부를 횡령한 경우 거기만 딱 밑줄 긋습니다. 그리고 횡령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옆에다가 사기라고 써두시고
그러니까 사기친 판례도 있습니다. 사기치거나 횡령한 것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 행위에 들어간다. 요거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 180페이지 갑니다. 180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요. 기억번이 있고요.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마구 밑줄 긋습니다. 그때 동그라미 2번에 첫 줄 보면 중개사무소를 동그라미 치셔야 돼.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 이렇게 할 때 중개사무소, 이게 바로 사무소, 중개사무소 제공 책임이고 시험 문제 지문에 엄청 잘 나오는 조문입니다. 이걸 사무소 제공 책임. 특징은 뭐냐? 셋째 줄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고의과실이 없어도 셋째 줄. 거기가 핵심. 그래서 이걸 무슨 책임이라고 불러요? 무과실 책임. 제목에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재료의 제목에 무과실 책임. 그죠?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요거 위주로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 전부 다 개공의 의무, 이거에. 보증 설정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요? 자, 181페이지 가시고 181페이지 네모 3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첫 줄 보면 보증 설정 언제까지 하시라고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맨날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 개시 전. 자, 조심할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 그러면 틀려요. 첫 줄에 나와 있는 여기 핵심이에요. 업무 개시 전. 일하기 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3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지역농협이라고 나오죠. 지역농협을 우리가 언제 한번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분사무소 할 때. 분사무소는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법인 중에는 지역농협 같은 특수법인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역농협도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죠. 지역농협은 농지 같은 거 중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농협도 보증 설정해야 되겠네요. 그럼 동그라미 3번 그 세 줄 일단 다 밑줄 그어 두시고 핵심은 둘째 줄 가운데 셋째 줄 가운데 보시면 언제까지 보증 설정해야 됩니까? 지역농협도 업무 개시 전. 밑줄은 다 그어 놓으시고 세 줄을 자, 그 세 번째 줄을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는 183페이지로 넘어가십니다. 183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아래 부분에 박스가 있습니다요. 나머지는 밑줄 그으시면 안됩니다. 아래 부분에 박스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박스에서 보시면 183페이지 아랫부분이에요. 종류가 지금 보니까 세 칸으로 나눠져 있죠. 법인 아닌 개공, 그 다음에 지역농협까지. 자,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왼쪽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운데 칸에 보면 보증 설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적혀 있죠. 가운데 칸에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보증보험,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공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공제 드는 방법. 또 하나 더 있는데 공탁.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세 가지 방법 있는데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보험이나 공제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냅니다. 그래서 1억을 만약에 설정하잖아요. 그럼 1년치 공제료가, 요 공제는 협회고요. 이건 보험회사입니다. 1년치 보험료가 2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8만 원, 16만 원 요 사이 정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이 조금 더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공탁은 현실적으로 잘 써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공탁은 1억을 실제 돈이나 뭐 어음이나 이런 걸로 묻어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누가 그렇게 돈이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잘 이용되지 않는 게 공탁이에요. 공탁. 목돈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일단. 자, 그런데 이 박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3번. 3번이 뭐냐면 보증 설정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있죠? 제일 오른쪽 칸. 보증 설정 내용이 설정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기가 제일 중요하고 설정 금액 조금 중요합니다. 보니까 법인일 때는 보증 설정을 얼마 해야 된다고 나옵니까? 법인일 때는 2억 이상이죠? 2억 이상. 그런데 핵심은 이 법인이 분사무소를 낼 수 있죠. 근데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그만큼 사고 위험성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사무소를 하나 추가로 설치할 때마다 얼마 이상을 추가시키라? 1억 이상. 그죠?
여기를 시험을 좀 잘 냅니다. 여기를. 그래서 만약에 분사무소를 갖다가 분사무소를 4개 거느리고 있다. 법인이. 그러면 최소 얼마를 보증 설정해야 된다고요? 요 옆에 좀 써두시고. 4억 그러면 안 됩니다. 6억입니다. 최소 얼마요? 6억. 분사무소 4개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를 빼먹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알면서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요 부분을.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개공은 여러분 같은 경우요. 자, 법인이 아닌 개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처럼 그때는 1억 이상. 여기는 잘 안 내는데, 자, 제일 밑에 거. 지역농협은 얼마를 설정해야 됩니까? 간간히 출제합니다. 지역농협. 액수가 좀 독특하죠? 1억 이상, 2억 이상 아니고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이죠, 여기? 그러니까 지역농협을 좀 보셔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 중요하고요. 자,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184페이지입니다. 가로 4번이 보증 설정을 갖다가 변경하는 게 나와요. 변경. 제일 위에 거. 변경. 예. 자, 변경이다 그랬을 때 동그라미 1번 첫 줄부터 셋째 줄까지 막 밑줄 긋고요. 그러니까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냥.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자, 밑줄 그어 놓으시고 칠판을 딱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바꿀 때 보증 설정 방법이 3가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들었던 사람이 보통 1년짜리 많이 듭니다. 보험, 공제 이런 건. 근데 중간에 공제, 협회 공제로 바꾸고자 합니다. 요게 보증의 변경입니다. 이렇게 1년짜리 들었는데 도중에 바꿀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 그게 변경이에요. 다만 바꿀 때 보험 들었던 사람이 공제로 바꿀 때 보험을 끊고 그 다음에 공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을 끊고서 공제 가입할 때 그 사이에 보증 설정이 안 된 공백기가 생길 수 있죠. 이러면 요 사이에 사고를 내버리면 사고 당한 사람은 손해배상 받을 곳이 없어요. 쉽게. 예,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바꿀 때 해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제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가입하고 그 다음에 공제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먼저 해지하면 안 된다고. 직장을 바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도 지금 직장을 갖다가 자기 갈 곳 많다고 그래가지고 직장 먼저 사표를 던졌어. 직장에서 뭐 월급을 동결하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막 거기 짜증나는 사표를 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딴 데 간다고. 근데 아직까지 못 갖고 있어요. 1년 넘었어요. 직장을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니지. 어떻게 옮기겠어요, 여러분은? 직장 옮길 때. 일단은 새로 갈 직장을 어떻게든 딱 구해놓죠. 몰래. 그래 놓고서 옛날 직장에 그 특히 자기를 괴롭혔던 직장 상사한테 가가지고 멋지게 뭐야. 약간의 그 반말투로 저 관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직장을 바꾸는 거지. 먼저 그냥 사표를 던지면 안 되는 거지. 이건 저기 뭐야 신중하지 못한 거다.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건 필연적으로 요때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요거 들고 요거 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중복 가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게 잘 안 냅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째 줄에 보면 바꿀 때는 둘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죠. 보증에 요겁니다. 요거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효력이 있는 중자에다 동그라미 쳐두시라고. 기간 중에 뭘 하라고요? 딴 보증을 설정하시라. 그래서 바꾸시라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입니다. 가로 5번. 가로 5번이 뭐라고 돼 있냐면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이라고 돼 있고 그때도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마구마구 밑줄을 긋는데요. 이것은 기간이 끝나서 재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가로 5번은 살짝 별표를 해 두셔야 돼요. 이것은 가로 5번은요. 그래서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 그으시는데 뭐냐? 보험에 들었던 사람 아까 1년짜리 보통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년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들었다고 쳐봐요.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개업을 때려치는 게 아니고 계속 중개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보증 설정을 어떻게 해? 이어가야 되겠죠. 흔히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갱신. 요새 지금 뭐예요? 뭐 자동차 보험 이런 것도 보니까 뭐 또 갱신하라고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러대요. 보험 금방금방 내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올랐다고 그러던데 보험료가 또. 그러면 요거 공백기가 생기면 그때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 내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공백기가 생기면 안 되죠. 언제까지는 갱신해야 되겠어요? 늦어도 요때까지는. 그죠? 만약에 한 4월 1일 날 요때 갱신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중간은 보험이 안 든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요 공백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언제까지 재설정하셔야 되겠다? 기간 만료일까지. 이것도 둘째 줄 끝부분에 있네요. 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하셔야 되겠다. 요건 좀 중요하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가로 6번 가보십니다. 거기 보면 공탁금의 회수 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번 가로 6번이죠 여러분들은. 회수 제한. 자, 요것도 시험에 간간히 나오긴 합니다. 근데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공이에요. 자, 이 사람 보증 설정하는데 공탁으로 했습니다. 돈이 많아갖고 1억을 설정했습니다. 공탁.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개업을 쭉 하다가 이때쯤 돼서 사고를 냈습니다. A가. 사고 당한 사람이 B입니다. 그러니까 B가 A 보고 물어내라고 쫓아가서 얘기합니다. 근데 A가 뭐예요? 못 물어준다고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B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재판을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안 물어주니까. 그럼 재판 중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A가 자기한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기가 질 게 뻔해요. 그럼 A는 어떡하느냐? 지금 자기 돈 1억 넣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판결 나면 그 돈 가져갈 건데. 그러니까 사고 내고 이때쯤 돼서 판결 나기 전에 폐업을 합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러면 보증 설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자기 돈 1억을 가져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개공 아니니까. 근데 이걸 가져갈 수 있다고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고 당한 사람은 법대로 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승소 1억 물어줘. 판결 났어. 판결문 들고 갑니다. 돈 받으러. 돈 꺼내가려고. 있습니까 돈? 없잖아요. 이래버리면 공탁이라고 하는 보증 설정은 보증 설정 방법으로서의 빵점이고 사고 낸 사람은 다 찾아가 버리겠네. 그럼 이거 있으나 마나잖아. 보험 같은 경우는 1년짜리 들었다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대신 물어주는 거잖아요. 이건 자기 돈 묻어놓은 거잖아요. 이거 찾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혹시 폐업을 했다 손치더라도 이분은 그때부터 몇 년 동안은요 3년 동안은 공탁금을 갖다가 못 찾아가게 하죠. 그래서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을 그으시는데 맨날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겠어요? 3년 물어보죠. 3년. 몇 년 동안 못 찾아온다? 3년. 그거 하나만 물어보죠. 3년 살짝 중요하고. 시험 문제 출제는 요거 위주로 출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기 있는 것은 지문 한 지문 정도 나오면 오케이요. 저게 제일 앞에는 판례 같은 거 주로 여기 위주로 출제돼요. 자, 이거 합니다. 이제 보증금 타내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지급 청구 절차라고 돼 있죠. 요거 설명드릴 텐데 중요한 것을 두 가지 설명드릴 거예요. 두 가지 설명드릴 텐데 교재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까 그리고 밑줄을 딱 한 군데를 그을 거니까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자,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거의 80% 정도는 그냥 듣고 이해하시는 걸로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점수 따는데 이제 나중에 결국 점수가 잘 나오려면 암기사항들 있죠. 그걸 누가 더 열심히 암기해서 반복해가지고 틀리지 않게 암기하느냐. 거기에 이제 점수가 막 걸려 있어요. 사실은. 이런 이해하는 내용들은 다 하세요. 나중에 보면. 자, A라는 사장님이 있는데 자, 요렇게 중개 업무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개 업무 보기 전까지 A가 해야 될 게 있죠. 바로 사고에 대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보증 설정. 방법 세 가지인가 아시죠? 보증보험, 공제, 공탁. 그래서 보증기관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보증 설정해야 됩니까? 업무 개시 전. 그래 놓고 일 시작. 일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B라는 손님인 거래 당사자한테 이렇게 자 A가 사고를 친 겁니다. 그러면 B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물어내라 이렇게 요구하겠죠. 이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배상 청구 여기 하는 거야. 요거에 대해서 공부했던 게 제일 앞부분이에요. 제일 왼쪽.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재판까지 가기 전에 일단 가서 이 사람한테 물어내라고 막 멱살을 잡는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물어줄게. 근데 좀 조용히 하시라. 그죠? 그래서 합의 보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재판 안 가고 끝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겁니다. 이게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재판 안 가고 끝나는 방법. 근데 배째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재판 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판 갔을 때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재판 갔는데 판사가 중간에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했냐 해가지고 두 사람이 오케이 그러면 그냥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끝내버릴 수 있어. 그러면 그때 이제 판사가 조서를 딱 만들어놔요.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화해하고 그럴 수 있잖아. 화해. 그러니까 판사들은 중간에 이렇게 끝까지 안 가고 이렇게 권고해가지고 이렇게 끝내는 걸 판사들이 선호하고, 그래야 판사가 뭐예요? 그 인사고과에서 플러스예요. 플러스. 판결문을 많이 쓴다고 좋은 판사가 아니에요. 판결문을 조금 써야 돼요. 그게 더 훌륭한 판사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통해서, 왜냐면 나는 그렇게는 합의 못하겠다고 나오는 거야. 재판했던 사람이.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해요? 우울하죠? 왜요? 이제 밤새서 판결문 써야 돼요. 판결문 자체는 사실은 기존 판결문을 이렇게 막 바꾸는 거예요. 이름 바꾸고 날짜 바꾸고 이거 바꾸는 거죠. 내용도 어디서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판사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화해하자 그랬더니 안 돼요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판결문 쓸 때마다 뭐야? 얼굴이 생각나면서 부득부득 이가 갈릴 거 아니에요. 너 때문에 내가 판결문 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판결문이 누구한테 유리할까? 자기한테 협조적인 사람한테 유리해 나갈 수밖에 없어. 사람이에요. 판사가 무슨 AI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다고. 감정이.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협조해 주는 게 좋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러면 요 B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얻어냈거나 조서를 만들었거나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요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여기 가서 돈을 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내놓으쇼 이렇게 청구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일단 준다고. 지급이라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일단 지급.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여서 1억을 설정했는데 판결 나기는 1억 5천만 원을 갖다가 지급하라고 판결 났다고. 그래서 이걸 1억 5천짜리를 들고 왔어. 그러면 보증기간은 얼마를 주죠? 보험회사나 협회에서는 얼마를 줘요? 1억 5천을 주는 게 아닙니다. 1억을 주죠. 1억을. 왜 그래요? 여기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한 금액은 얼마까지였어요? 1억까지니까 거기까지만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만약에 5천만 원 지급하시오라는 1억 5천이 아니고 5천만 원짜리 들고 왔을 때는 얼마? 5천 주는 거지. 여기는 그렇고. 그럼 나머지 5천은 어떻게 되죠? 1억 5천 중에 나머지 5천은 여기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나머지 5천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난 거 전부에 대해서 원래 물어줄 책임이 있어요. 근데 손해배상을 갖다 여기서 받는 것보다는 여기서 받는 게 쉽죠. 여기는 요 서류만 들고 가면 일단 지급해 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1억을 먼저 받아내는 게 좋고 나머지 못 받은 게 있을 때는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나머지 5천 받으려면 힘들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의 재산이 없으면 일단 못 받습니다. 있다고 해도 받으려면 막 경매 붙이고 해서 배당 나온 거 해서 거기서 가져가야 되니까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요. 근데 이론적으로 어쨌든간 하여간 개업공인중개사는 전 손해를 물어주게 돼 있다고. 여기하고 틀리다고. 그러니까 맞춰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1억을 보증 설정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 원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X죠 X. 그걸 아셔야 되는 거지. 여기는 무조건 뭐예요? 전손해. 그거 아셨으면 돼. 자, 두 번째는 뭐 맛있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향기로운 냄새가 뭐 신선한 뭐 무슨 냄새지? 예? 그래요? 저는 기분 좋아졌는데 지금. 자, 두 번째는 지급이 됐죠.
지급이 됐죠? 그러면 요 관계가 쪽나. 없어진다고. 1년짜리 가입을 했는데 1년에 사고를 3번, 4번 칠 때마다 그냥 돈 준비해서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사고 쳤죠? 관계가 끝난 거 이제. 쪽나요, 쪽나. 없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보증기관은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물어줬다. 그 돈 내놔야지. 이렇게 하죠. 그 뭐예요? 구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보험료 내고 공제로 냈는데 구상권 이렇게 들어오면 자기 20만 원도 안 됐어요. 근데 얼마 나왔어요 지금? 여기 적자야 적자 지금. 1억 나갔으면 20만 원밖에 안 냈는데 1억. 구상권 행사합니다. 근데 행사에서 1억이나 또는 그 일부를 받아내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보통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적자예요 적자. 근데 구상권 될까? 인정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구상권 행사 당할 것 같으면 왜 내가 보험료 내고 막 그러냐 그래요. 그래서 되게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벌써 위에서도 보니까 그런 표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자동차 보험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 보험 내가 들었는데 내가 사고 냈는데 나한테 구상권 행사 안 하던데 안 하던가요? 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구상권 행사 당했어요. 올라갔어요. 할증이라는 거 있죠. 그게 구상이에요. 전 진짜 너무 억울해갖고 지금 다시 이게 지금 대치동 쪽에 있는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대치 우성 아파트입니다. 여기 대치동 학원가입니다. 요렇게. 근데 저는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우리 애기 태워드리러 요렇게 해서 요렇게 꼬부라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좌회전 신호받고 이렇게 차가 넘어옵니다. 이렇게. 여기가 3차선인가 4차선인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근데 신호가 이제 거의 바뀐 시점이에요. 이렇게 우회전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신호 없이 우회전 쭉 하는 거. 이렇게 막 돌아가는 시점인데 여기서 신호가 거의 끊어질 쯤에 여기서 땡 출발한 차가 있었어요. 급히 막 오더니 그러면 여기 넘어왔으면 요 자기 차선 2차선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오더니 갑자기 돌으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부지직 소리가 나면서 이 차가 이 들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저는 블랙박스라고 그럴까요? 저는 저 책임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왜요?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지. 살 떠났는데 저쪽 차가 우리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확 긁고 자기 오른쪽이지 그 차는. 그거 외제차 아니어서 다행이요. 오른쪽 거기를 싹 자기 차가 긁고 갔어. 자기도 본인도 좀 미안했는가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전 책임이 없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딱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 책임이요. 처음에 쌍방과실이라고 해서 웃었어요. 무슨 쌍방과실이냐고 이게. 나가 뭐가 잘못한 게 있냐고.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쌍방과실 나오더니 좀 있으니까 제 책임이 더 크대요. 거의 제 책임이 한 70% 80%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신호를 받아서 넘어오면 여기 신호 없이 넘어가는 무조건 여기가 우선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들어오려고 하면 차를 뒤로 빼야 되는 거예요. 나 세상에 이런 게 어디가 있냐고. 내 차선으로 들어오려면 내가 차를 뒤로 빼야 되는, 내가 피해야 된다는 얘기요. 아니 저쪽에서 지금 나 신호 받아서 넘어오죠 보통. 넘어올 때 대한 차선이 하나 두 개만 있어도 말도 안 하겠어요. 세 개나 있는데 내 차선으로 싹 이렇게 돌아가는데 와서 해놓고는 저보고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승복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할증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저 강남경찰서 가가지고 교통 거기 있어. 저기 뭐 이상한 데 있더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저 블랙박스 그거 갖다 주면서 이거 보시오. 이래도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대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언제 뉴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앞으로는 8대2, 7대3인데 앞으로는 여기 제 차 100% 책임으로 한대요. 100% 책임으로 한대요. 그러면 이거 무서워서 우회전 하겠어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신호가 바뀌고 나서 여기서 땡 출발하면 이쪽이 100% 책임이야. 신호가 바뀐 뒤에. 신호 끊겼는데. 근데 애매하거든요. 이게 넘어오는 게. 그 바뀌는 순간에 띵 출발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거기를 급해가지고 왜 이쪽으로 들어왔겠어? 급하니까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신호 거의 막바지에 막 출발했으니까. 제가 흥분 안 하겠어요 지금?
그래. 그래서 할증을 당했다. 그래서 구상. 자, 안 돼요.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설정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재설정은 그래도 계속 중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하는 건데, 이때는 요 지급된 거 있죠? 지급된 거 있죠? 요 지급된 때부터 언제까지요? 15일 이내 재설정이다. 여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재 보시면 185페이지요. 중간 정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 있고요. 중간 정도 동그라미 2번이 있죠. 큰 별표 하시고요. 185페이지에서는 딱 여기 한 군데 필요합니다. 여기 동그라미 2번 첫 줄부터 셋째 줄 앞부분, 금액을 보존해야 된다까지가 밑줄이에요. 그거 딱 한 군데 필요합니다. 셋째 줄 앞부분까지요. 그 둘째 줄에 며칠 내에 보존하시라? 이거하고 이걸 구별하셔야 돼. 아무 일이 없이 기간이 만료돼서 갱신합니다. 사고 터진 게 아니고, 그때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요? 기간 만료일까지. 기간 만료 15일 이내, 만료 후 X. 기간 만료 15일 전 X. 여기는 15일 나오면 안 된다고요. 15일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사고 터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지급됐을 때. 그때부터 15일 내 재설정. 여기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87페이지 가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칠판에다가 한 10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손해배상 책임 요것은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만은 내용은 좀 많은 편이라고요. 예. 근데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은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출제가 되니까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 설명을 잘 들으시고, 네 군데 중요 부분이 나올 텐데 거기를 갖다가 잘 이해하신 뒤에 교재에서 밑줄을 갖다가 그을 곳을 찾아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칠판을 보시면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 자, A하고 B가 있는데 이 사람 매도인입니다. 자, 이 사람은 매수인. 현실적으로 이제 거래된 걸 보면 매수인이 먼저 계약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치르고요. 그 다음에 잔금 치르고요. 그 다음에 잔금까지 받아 먹으면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등기 치고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고요. 이렇게 되고, 중간에 C라는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뭐예요? 소개하고요. 이런 과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A 물건에 대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으려고 봤더니 이 물건에 대해서 압류 등기가 5개가 있고요. 가압류 등기가 돼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등기가 있어요. B 입장에서 봤을 때 계약금을 주고 했다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수익금 넘겨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줬던 돈 가져올 수나 있을라나?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도장을 안 찍으려고 내뺄 수 있고요.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중도금 치를 때쯤 돼서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럼 역시 이제 중도금 안 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B 입장에서는. 그럼 계약이 이제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돼요. 불안하니까 그러죠. 네. 자, 그랬을 때 이 불안감을 없애고 계약이 원만히 진행되게끔 하는 제도가 법상으로는 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제도,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 입장에서 봤을 때 불안하니까 이 돈을 직접 주지 말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요것을 여기다 넣어놓자고요. 그랬다가 이 금고 같은 데다가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와서 등기를 하면 그때 매도인이 빼가게 하고요. 만에 하나 이행이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는 묻어놨던 돈을 찾아가자 그냥. 그래버리면 B 입장에서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떼이지 않게 되는, 그래서 안전하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계약서에 도장 찍고 그렇게 할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립적 기간에 묻어놓읍시다 이런 제도입니다. 이걸 무슨 제도라고 그러냐면 예치 제도라고 그래요. 묻어놓읍시다 이렇게. 여기서 돈을 관리해 주는 사람, 요 사람을 갖다가
예치 명의자라고 합니다. 돈 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넣어놓는 요 금고 역할을 하는 데를 예치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예치 명의자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갖고 관리자네요. 예치기관에다가 요런 돈을 넣어놓읍시다. 그랬다가 완벽하게 이행되면 가져가게 하고 이행이 안 되면 찾아가게 합시다. 이런 뜻이네. 그러면 시험에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예치 명의자가 주인공인데 예치 명의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뭔지 아셔야 돼. 자, 예치 명의자 될 수 있는 사람은 개업 공인인회사인 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있어요. 크게. 개업 공인인회사는 아시겠죠? 대통령령도 법입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람이 6군데가 나오는데 나중에는 암기까지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은행이 들어가고요. 은행.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도 들어갑니다. 공제사업자. 근데 공제사업자가 누구냐면 계속 들어주세요. 중개사협회입니다. 공제사업자가 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입니다. 신탁회사라고 불렸던 회사요. 신탁업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같은 채신관서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회사라고 하는데 이행, 대행 전문회사인데 학개론에서 이거 얘기할 때 에스크로 회사 이렇게 중간에서 이행, 대행 전문회사. 우리 인터넷 쇼핑하고 그럴 때도 거기 에스크로 회사 나오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인터넷 쇼핑할 때도 중간에서 보장해주는 기관에 나옵니다. 거기도. 자, 우리는 아직 이게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부동산 거래는. 예. 그래서 이행, 대행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6군데에다가 개공 합치면 총 7군데죠. 여기를 잘 물어보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주인공은 여기죠. 그러면 예치 명의자에는 자, 변호사 있나요? 없나요? 없다. 이거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 중개사 또 중개하신 분들은 좋아하세요. 변호사는 예치 명의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시험에 나왔던 거. 개공은 들어가죠? 자, 소공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소공. 없다. 개공은 되지만 소공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이건 출제됐던 거고 변호사는. 일단 예치 명의자 기억해 두셔야 돼. 이건 금고 역할을 하니까요. 예치 업무 보는 데는 싹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자, 개업 공인인회사 나왔죠. 자, 두 번째는 주인공은 그래도 여기입니다. 개공. 그러면 개업 공인인회사가 예치 명의자다 그러면 의무가 생겨요. 의무. 자, 의무와 관련해서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돼. 이것도 이해하는 겁니다. 암기하는 거 아니고. 이 사람이 개업 공인인회사가 계약금 아니면 중도금까지 아니면 잔금까지 돈을 관리하고 있어요. 자, 그 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7억 2천만 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돈은 개업 공인인회사 자기 돈이 아니에요. 따라서 자기 명의로 통장을 만들긴 하지만 별도로 관리해야 됩니다. 별도 계좌를 개설해야 돼요. 이 돈을 넣어놓을 계좌를. 그 다음에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돈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꺼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가 있는데 꺼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하죠. 그죠? 이번에 얘들 보면 세뱃돈 받고 그러면 세뱃돈 요새는 뭐 만 원 주고 그럽니까? 조금 크고 그러면 5만 원씩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모으니까 막 200, 300 됐어요. 그러면 제가 언제나 궁금한 게 그거 세뱃돈 받으면 저희 집사람이 받자마자 1초도 안 돼가지고 엄마가 저축해줄게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저거 진짜 저축하나 그 돈은 또 가만히 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가끔씩 물어보는데 이번에 물어봤더니 통장에 만들어서 넣어놨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좀 꺼내 썼더라고. 곧 채워놓은데 꺼내 쓰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야. 거기 돈이 있으니까 그 금방 또 채워놓으면 되니까. 잘 채워놓습니까? 아, 그게 또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꺼냈을 때는 꺼내 쓰지만 채워놓는 게 쉽지 않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부동산 지금도 그치 돈이 이렇게 있으니까 노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깐 꺼내 쓰고 넣어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넣어지냐고. 그래서 이거 대비해서 보험에 들도록 합니다. 보증 설정이에요. 얼마만큼을 보험에 들어놔야 될까요? 1억 이상. 2억 이상 아니라고요. 얼마만큼? 7억 2천만 원만큼. 만약에 계약금만 딱 보존하고 있다, 보관하고 있다. 계약금 4천만 원이야. 그럼 4천만 원만큼을 설정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치시켜 놓은 금액만큼을 설정하시라. 예?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또 이게 의무라고요. 두 번째. 지금 예치 명의자 해가지고 예치 명의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한 거고요. 개공이 예치 명의자일 때 의무가 이런 게 생깁니다. 이거 했었어요. 이런 게 출제되고. 자, 세 번째. 여기서 이 사람이 불안할 때 C가 권고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해 봅시다. 권고할 수 있다라고 법이 돼 있고요. 누가 권고할 수 있죠? 여기가. 그런데 언제까지 묻어놓자고 권고할 수 있냐면 언제까지 묻어놓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묻어놓자고 하는 거냐면 계약의 이행이 뭐예요?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이행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등기가 완전히 넘어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등기 넘어올 때까지. 그죠? 그때까지 묻어놓자고 권고할 수 있다. 요것이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격이요, 성격.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얘기했을 때 A도 오케이, B도 오케이 이렇게 해야지. 좋아, 그럼 묻어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고니까 강요가 아니고요. 했더니 B는 오케이, A는 노. 이용 못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A가 노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완벽하게 넘어오고 나서 그때 비로소 나중에 돈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집을 팔고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딴 데 가서 전세였거나 집 산다고. 그러면 그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자기 돈 가지고 치러야 된다는 점이 있다는 거지. 그런다면 A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싸게 파는 게 낫지. 그죠? 다 자기가 여기서 돈 받지 못하고 자기 돈 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치러서 이게 거래하려고 한다면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성격상 A가 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묻어놓자고요? 계약서 쓸 때까지 아니에요. 이거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지. 그래서 이 성격 때문에 이 예치 제도가 무지하게 좋은 제도인데 이용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요. 이게 얘 때문에, 성격 때문에. 그래서 A도 오케이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A 입장에서는 요 돈을 미리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미리 빼가는 걸 뭐라고 불러요? 사전 수령 제도. 그죠? 그러니까 크게 제도가 묻어놓는 제도가 있고 두 번째는요. 미리 돈을 빼가는 제도가 있다고요. 크게 두 가지 제도입니다. 자, 미리 빼가려면 빼가놓고 그 돈 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면 되는 거니까 A도 오케이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미리 빼가놓고 이행을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사람이 돈을 찾으러 와도 찾아갈 돈이 없으니까 사고 나는 거잖아 또. 그래서 미리 빼가게 하되 A 보고 보증인을 세워놓고 빼가쇼 이렇게 돼 있다고. 대신 물어줄 사람. 그래서 A는 보증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보증서 발행기관에 쫓아가서 뭘 끊어와요? 보증서를 끊어와요. 공짜 아니겠죠? 돈 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서 발행기관은 요거 갖고 돈벌이 하는 거예요. 맨날 사고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수수료 받아먹고 이걸 끊어주면 이 보증서를 갖다가 돈을 한참 관리하는 예치 명의자 손에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뭘 빼오는 겁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렇게 빼온다는 거지. 그렇다면 A 입장에서도 딴 데 가서 계약할 때 그 돈 써먹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보증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데가 딱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이렇게. 자, 네 번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전 수령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전 수령하는 거요. 네 번째 중요한 건데 뭐가 필요하죠? 보증서가. 그 보증서는 누가 발행해 주죠?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다. 두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한테 갖다 줘야 미리 돈을 뽑아갈 수 있나요? 예치 명의자 손에 갖다 줘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전 수령제도가 네 번째. 자, 지금부터 밑줄 긋습니다. 교재는 188페이지. 가로 1번에서는요. 첫째 줄부터 다섯째 줄까지 마구 밑줄 긋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둘째 줄에 보시면 언제까지 묻어놓읍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언제까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돈을 묻어놓자고 되어 있냐면 둘째 줄 끝에 계약금 또요 중도금 또요 잔금을 묻어놓읍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잔금까지도 가능합니다. 묻어놓는 게. 그 다음에 셋째 줄 보면 개공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여기가 주인공이죠. 개공 또는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 예치명의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셋째 줄은 자 그런 사람 이름으로 묻어놓읍시다. 어디에 묻어놓자고 하는 거냐. 그 뒤에 보면 금융기관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금고 역할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줄 요건 중요하지 않고요. 다섯째 줄 이렇게 예치하게끔 당사자 보고 뭐 할 수 있다고요?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여기 성격 동그라미 쳐두시고 색깔 다르게 해두시고 세 군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갖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큰 별표 하시고 예치명의자는 매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그 예치명의자 중에 보면 동그라미 1번이 개공이죠. 박스에서. 그 다음에 2번이 누구냐면 은행. 예, 한번 봐두시는 거요. 3번이 어디요? 보험회사. 4번은 신탁업자. 끝을 보셔야 돼. 끝을. 앞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끝에 보면 그 다음에 5번은요. 최신관서. 6번은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뭐예요? 중개사협회입니다. 협회. 그 다음에 7번은 끄트머리에 전문회사. 길게 나와 있지만 다 소용없고요. 끄트머리가 중요해요. 무슨 회사? 전문회사. 189페이지 넘어가시고 오른쪽 페이지에서 중간 정도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인출 제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첫째 줄부터 셋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입니다. 그래서 둘째 줄 끝부분에 가면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 밑줄인데 분리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돼. 분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줄 끝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면 또한 나온 거 있죠. 개업 공인인증사 명의로 예치된 계약금 등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함부로 꺼냈으면 안 된다고요. 분리시켜놔야 되고요. 예. 개공의 의무라고요. 예치명의자는 개공의 의무요. 시험에 잘 나왔었다고요. 동그라미 3번 별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보증 설정 의무인데 임의로 인출할까봐 그런 거예요.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밑줄입니다. 보증 설정하는데 얼마만큼? 임의로 인출할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만큼 해야 돼? 관리하는 돈만큼. 자, 요것을 둘째 줄 끝부분에 가보시면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요걸 묶으시라고. 다시 한번 둘째 줄 끝에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밑줄 아니죠. 가로로 묶으셔야 돼. 거기가 핵심. 나머지는 그냥 밑줄만 그어놓으시고 여기를 색깔을 다르게 해두시고 얼마만큼 설정한다고요? 예치 금액만큼. 첫 글자 예치하고 마지막 글자 금액을 붙이면 말이 됩니다. 예치 금액만큼을 설정하시오. 이렇게 넘기시고 네모 3번 가십니다. 네모 3번에 보면 첫 줄부터 넷째 줄까지만 필요합니다. 나머지 하나도 필요 없어요. 깨끗하게 내버려 두셔야 돼. 자, 네모 3번의 첫 줄부터 넷째 줄까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전 수령. 자, 거기서 첫 줄부터 넷째 줄까지. 사전 수령 하려면 자, 셋째 줄에 동그라미 쳐보십니다. 동그라미 칠 거 이번에 보증서 필요하죠. 보증서. 셋째 줄에 보증서 있나요? 보증서가 있어야 미리 돈을 빼갑니다. 보증서. 셋째 줄에 가운데 정도에 보증서 동그라미. 근데 그 보증서 앞쪽을 보면 누가 발행하는 보증서가 있어야 돈을 빼가나요?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두 군데를 갖다가 가로로 묶어놓으세요. 가로 놓기 나와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금융기관 또 어디요? 보증보험회사. 이렇게 거기서 발행한 보증서를 보증서 뒤쪽에 세치줄 뒤쪽에 누구 손에 갖다 줘야 돼요? 예치 명의자. 그쵸? 자, 쉬겠습니다.